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은 14쪽입니다.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은 A&T 전산회계 1급 14조.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죠. 여기 주기는 아니에요. 그럼 주석 1번이 답이네요. 1번. 주기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1번이 답이에요. 2번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회계가 외부 보고 목적이죠.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이 있다. 등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야. 여기 주석이라고 하나 더 써놓으세요.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재무상태표이다. 이것도 맞죠?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죠. 외부의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3번이 틀렸어요. 외부라는 건 뭡니까? 바깥에 있는 주주나 채권자, 그 다음에 뭐 세무서, 거래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GAAP, General Accepted Account Principle이라고 GAAP라고 영어로 약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래서 요거 지금 3번이 틀렸어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나열한 거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시산표라는 건 계산을 시험해 보는 표인데 차변과 대변이 일치되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어요. 근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전개했다. 동일한 금액을 뭐 반대로 전개하면 차대변 합계는 맞으니까 발견이 안 되죠. 차변과 대변의 전기를 동시에 누락해서 똑같이 누락했으니까 금액이 똑같이 빠지니까 차대변 합계는 맞죠. 차변과 대변에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전개했어. 그럼 차대변 합계 맞을 거 아니야. 차변만 이중으로 전개했다. 그럼 이거는 차대변 합계가 안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로 틀린 것은,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수익비용, 자본변동표, 소유자의 투자, 소유자에 대한 분배, 채권자의 투자, 채권자는 관계없죠. 이 채권자는요, 이거는 자본변동표에 안 들어가요. 자본변동표는 투자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이잖아. 은행, 보통 은행 같은 거. 현금흐름표,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자, 여기 요 3번이 틀렸어요.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투자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재무활동, 돈거래 뭐 빌려오고 뭐 갖고 하는 거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고, 다음 중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이거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경제적 자원, 유동성, 지급능력, 유동성, 유동자산, 유동부채, 경제적 자원, 자산을 말하는 거죠. 지급능력은 역시 자산인데 그 중에 당좌자산, 그 유동성이 굉장히 기업은 중요합니다. 유동성이 좋아야 월급도 주고 물건도 사오고 채무도 갚을 수 있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그 IMF 때 그 단기 채무 외화 부채를 못 갚아서 IMF한테 돈 빌려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위기를 겪었었죠. 그런 위기가 또다시 닥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재무상태표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구분한다. 비유동은 투자와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오케이, 다 맞아요. 이거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게, 이게 틀렸어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 그러니까 당좌자산은 뭐 현금, 예금 이런 거부터, 그 다음에 부채는 외상매입금 뭐 이런 거, 매입채무, 매출채권, 뭐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게 3번이 틀렸죠. 이거는 다 맞는 얘기고, 재무상태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거요, 자본에 대한 분류,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 프린트에 있어요. 책에도 있고.
재무상태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계정은 뭘까? 재무상태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유형자산 처분이 이건 재무상태표에 안 들어가죠. 이거 어디 들어가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4번이고. 아래의 계정 과목은 재무상태표 작성 시 통합계정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틀리게 된 것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맞아요. 요거는 3개월 이내의 현금성 자산이야. 3개월 이내 취득 당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 투자자산은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다 투자자산이라고 하면요 6개월 이런 거 아니에요. 투자자산은 1년이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요. 매출채권 예상매출금 받으러 매입채무 예상매입금 지급원 맞아요. 근데 2번이 틀렸어요. 요 단기 예금하고 정기 요거는요 이건 단기금융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유동자산이에요. 1년 이내 거는 6개월이니까 투자자산은 1년 이상 거고 다음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유동자산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유동자산이 아닌 거야. 1년을 초과하여 사용 제한이 있는 현금성 자산 이거죠. 1번. 여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있어요. 당좌 개설 보증금은요. 당좌 거래를 개설할 때 그 나중에 그게 부도가 되면은 법정 비용이 있어요. 그 소송하려면 법정 비용이 있잖아요. 그 법정 비용에서 한 300에서 만 몇백만 원 정도 예치를 해놔. 이 돈은 못 찾아요. 그 찾아갔다는 당좌 거래 정지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 다 이거는 유동자산이에요. 여기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근데 보통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뭐 이런 거는 받으러 이런 거는요 1년이 좀 초과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다음 설명 중 미출진 부분과 관련 있는 계정 과목으로 나열된 것. 여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나 채권, 지품은 이게 채권이 아니죠. 이건 재고자산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 미수금, 선급금. 2번이 맞네. 그죠? 건물은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이거는 기타 비유동자산, 제공품, 재고자산, 이건 비유동자산. 그러니까 2번이 맞고.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 계정에 대한 분류가 잘못된 것은 미수수익은 당좌자산 맞아요. 퇴직급의 충당부채 이거는 비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 퇴직금 주는데 직원이 뭐 몇 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가정합니까? 그래도 1년 이상 뭐 몇 년 근무한다고 보죠. 그래서 이거는 비유동부채로 들어가요.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맞고요.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제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그럼 1년을 기준으로 여기 그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가장 옳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매입채무와 미지급 비용 같은 거는요 1년이 좀 초과되더라도 그냥 유동부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그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음이나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음 이런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은요 1년이 좀 넘어가더라도 그냥 다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분류합니다.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치면 유동부채. 이거야 엄청 쉽지 뭐.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선수금, 요거 미지급 비용 요렇게 4개 요 있는 거 요거 3개 하고 요거 더하면 되죠. 요 장기차입금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니까 하고 이건 제외하고 그럼 25만원, 34만원, 41만원 1번이 답이네. 다음 계정 과목 중 그 분류가 다른 것은 자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유동성 장기차입 이건 유동부채예요. 이거는 결산 때 결산정리상 분기라도 많이 나옵니다. 장기차입금 중에 결산정리상으로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회계 1급에 나와요. 결산정리사항 중에 그 장기차입금 중에 이제 그
만기가 도래할 날짜가 1년이 안 남은 것들. 그러면 한 8개월 남았다, 10개월 남았다, 11개월 남았다, 뭐 5개월 남았다. 그러면 12월 말일부 결산 때로 딱 봐가지고 1년이 안 넘어간다. 그럼 1년 이내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놔야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보고 이거 갚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게 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입니다. 1년 이내니까.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거. 유동성 배열법은요,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제일 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차변의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기차입금은 뭐예요? 요거는 다 요거 유동부채, 요것도 유동부채, 요것도 유동부채예요. 근데 장기차입금은 이건 비유동부채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다음 중 자본 분리와 해당 계정 과목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보통주는 경영에 참가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이거는 지분에 비례해서 결정합니다. 우선주 자본금은요. 우선주 자본금은 배당만 우선 받겠다는 그 사람이고 경영에는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로 분리하고 보통 우리가 보통주 자본금 그러면 계정 과목을 자본금 이렇게 합니다. 우선주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요. 근데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요. 그냥 보통 우리가 자본금 이런 계정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 하나 더 있죠. 주감자, 감자 차익, 처분이익, 처분이익 그러고 감자 차익 그랬다고 소리 깨서 들어가면 안 돼요. 자본주정은 감자 차익이 왜 여기 들어가? 틀렸죠? 감자 차손만 들어가야지. 감자 차익은 여기 들어가야죠. 자본이익금에.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이익준비금은 상법제 458조 규정에 의해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 금전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을 해야 된다. 상법에 규정된 것에 따릅니다. 우리나라 육법전서 중에 상법이 우리 회계하고 관련이 있어요. 임의적립금은 뭐 임의로 적립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고 이건 법정적립금이에요. 기타의 법정적립금은 기업 합리화 적립금,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이에요.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재무구조를 개선하라 이거죠. 다음 중 회계거래 중에서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는 것은 주식을 할인 발행하다, 이익준비금을 계상하다. 자, 이익준비금을 계상하다. 여기는 그 다음에 주식을 할증 발행하다.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다. 자본 총액에 변화가 없는 것. 주식을 할인 발행하면 돈이 그만큼 덜 들어오죠. 자본이 감소되는 거고. 주식을 할증 발행하면 돈이 더 들어오니까 자본이 증가되고.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손해본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지만 이익준비금은 자본 총액의 변화가 이익준비금은 그냥 이익잉여 2월 이여금 중에서 이걸 계산하는 거라 요거 2번이 해당되고요. 다음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손익계산서 작성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이거 틀렸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그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빼야 영업손익이 나오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수익과 비용은 순액법 아니에요. 총액법에 의해서 기재해야 돼요. 2번도 틀렸고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애누리를 차감한 금액 3번이 맞았네요.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제거액에서 순매입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기말상품 제거액은 빼야죠. 가산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내년도 비용이 되는 거지 금년의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 맞아요. 다 손익계산서 구분 표시가 다른 것은 복리후생비, 판관비. 근데 기부금 영업비 비용, 이자 비용 영업비 비용 이것도 영업비 비용. 그러니까 1번이죠. 기업의 기준에 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중 틀린 것은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발생주의거든요. 발생주의. 발생한 기간에 금년에 발생했으면 금년의 비용 수익으로 잡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직접 상계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안 돼요. 총액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대응 표시,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 지금 요 2번이 틀렸어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죠. 4번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 이건 뭐야?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은 자본이익금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이죠. 그래서 4번이 손익계산서 들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많어? 오메. 뭐 그래봤자 별거 없지 뭐. 다음 결산 순서가 올바르게 표시된 요 꼭 알아두세요. 거래가 발생하면 뭐 분계를 해야 되는데 전표에 기입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으니까 총계정원장 기록. 그리고 이제 기억, 디귿, 그 다음에 니은, 리을. 그러니까 기억, 디귿, 니은, 리을. 기억, 디귿, 니은, 리을. 3번이 답이네 뭐. 그러니까 원래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가 분계를 했잖아요. 분계가 우리 전표예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 자동으로 전기가 돼요. 우리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시산표도 작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까지 작성이 돼요. 결산정리사항을 집어넣으면. 자, 결산분계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이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은 결산정리사항이 아니죠. 이건 평상시 거래죠. 법인세 비용이나 선수임대료 이거는 다 결산 때 하는 거고. 요거 28이 조금 그 난이도가 있어요. 선급 비용이 당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선급 비용이 과대 계상이 되면, 자, 선급 비용,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라고 이렇게 과대로 하게 되면 보험료에서 많이 빼버리니까 보험료에서 많이 빼버리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 비용이 줄어드니까 순이익이 과대 계상되죠. 그 다음에 미수수익이 되면 순이익이 미수수익이 과대 계상돼 있으면 둘 다 과대네요. 4번이 맞아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는 것은 자,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제가 이거 했죠. 목적 EAP. 그러니까 1번이 답이네. 이건 금방 나오잖아요. 1초만 나오잖아요. 회사가 소모품으로 구입한 일을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을 경우 다음 중 어떤 회계 개념을 고려할 것인가. 여기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다. 구입하면서. 그러면 이건 비용으로 몽땅 처리했으니까 순이익을 적게 계산한 거니까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가 비용은 많게 이익은 적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다 했네. 회계상 보수주의 예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광고비는 미래 효익이 불확실함으로 무형자산화하지 않고 비용 처리. 이것도 보수주의예요. 다 하여튼 비용을 많이 계산하면 보수주의야. 비용을 많이 계산해서 순이익을 적게 하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고 배당도 적게 하니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우발이익을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보고한다. 이것도 맞아요. 우발이익이 뭐예요? 나중에 혹시 내가 이득이 회사 이득이 이렇게 잘하면 재판에서 이기면 이익이 생길 것이다 하는 거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그럼 이것도 이거는 그 이익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우발이니까 불확실한 거니까 그냥 주석으로만 기재하는 거죠. 이익으로 계산하면 순이익이 많이 나니까 보수주의가 아니지. 회계연도 이익을 줄이기 위해 내역연수를 임의 단축. 이익을 줄인다면 다 보수주의예요. 근데 이거는 그 보수주의라고 보기에 이거는 안 돼요. 내용연수를 단축한다. 이거는 회계 처리의 오류예요. 오류.
이렇게 하면 이건 들통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감가 생각하는 것도요. 이것도 다 그 세무서에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고 보고 하고 해요. 연구비와 개발비 중 미래유익이 불확실한 거지 연구비를 처리한다. 3번이 틀렸어요.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이런 신뢰성을 위한 질적 특성. 신표 검증 그랬죠? 신표 검증.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 답 나오잖아. 목적 예비 신표 가능성. 신표 검증. 이런 것도 시험에 꼭 나온다고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것도 목적 예비 신표 검증이야. 목적 EAP 목적 EAP니까 검증 가능성이지. 이거는 신뢰성이고 목적 EAP는 이거는 목적적 합성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공주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기업 실제는 경영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한다. 이거는 계속기업의 가정이에요. 계속기업. 아니 회사가 계속 영업한다고 하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고 그죠? 뭐 몇 달 하다가 그만둘 거라는 뭐라 작성해. 그래서 3번이 답이죠. 다 했네? 금방 다 해버렸네. 한 분이 누가 도망갔어? 한 분이 누구야? 누가 도망갔을까? 자, 오늘 소프트지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 11월 마지막 수업이라 성취도와 만족도 요거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공부할수록 이게 올라가야 돼요. 어? 거의 만점에 가까우도록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서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오늘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포트지님이 안내할 건데 마이크가 안 돼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